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 이제 뉴욕 증시 시장 상황 보고 이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와 시장이 이 정도로 빠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투매 상태였잖아요. 그 당시 3대 지수 5% 넘게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 뉴욕 증시 모두 다 5% 이상 빠졌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얘기하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에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내놨죠. 그러면서 네. 이제 관세 전쟁 현실화된다 이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폭락을 맞이한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거 있었을까요? 뭐 저희가 제일 많이 투자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게 제일 기술주. 눈에 띄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워렌 버핏의 그 네. 버크셔 해서웨이까지도 5% 이상 하락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가 뭐냐 다 파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주요 기술주뿐만 아니라 뭔가 시장에서 좀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는 종목까지 가치주까지도 다 빠졌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또 보니까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3조 클럽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맞습니다. 3조 클럽에 들어간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그러니까요. 뭐 네. 애플도 지금 200달러 선이 무너진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고 사실 그 외에도 이제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 주가가 좀 직격탄을 맞은 양상이었는데 뭐 나이키라든지 갭 이런 종목들은 또 해외 공급망 생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뭐 나이키는 14%도 갭은 20% 넘게 폭락을 했더라고요. 베트남에다가 관세를 때리면 네. 공장 다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를 모르고 했을까 굉장히 네. 의심스럽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래 그 영리한 토끼가 땅굴 여러 개 파잖아요. 네. 그 땅굴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죽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이번 관세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산업, 경제가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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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첫 질문을 안녕 못하지 않나요? 네. 제가 첫 질문을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뉴욕 증시 얘기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먼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지난주 어느 정도나 시가총액이 증발한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6조 6천억 달러 정도. 6조 6천억 그러니까 달러. 한국 돈으로는 한 1경.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이즈의 돈인가 할 만한 그만큼의 시가총액이 네네. 증발해 버렸습니다. 예.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 돈이 이동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떠난 겁니다. 네. 주식시장에 떠나고 현금화했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어떨까? 먼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앞서 저희가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뭐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채권 쪽은 또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세계 경제에 뭐 대공황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대공황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네네. 멘트의 차이가 네. 있습니다. 대공황이라고 보기보다는 대공황 올 거라는 공포감인 겁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를 놓고 봐서도 지금 4월 초중순입니다. 근데 4월 초중순까지 발표된 모든 지표는 관세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ISM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심리 지수예요. 그렇죠. 기업들의 심리 지수, 가계의 심리 지수, 심리 지수만 발표된 거예요. 그 심리 지수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끼셨듯이 혹은 미국의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꼈듯이 공포감을 느낄 때 어때요? 일단 시장에서 떠나는 게 맞겠구나. 네. 이런 관세 전쟁은 아마 미국 경제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거야. 그래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걸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시위의 이름이 hands off예요. 손 떼라 이거예요. 트럼프 그 관세 전쟁 손 떼라 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지금 역대급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계 시장이 패닉을 느끼고 그냥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구나. 대공황 온 것이 아니라 대공황 올 거라는 공포감이 결국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 내년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예. 과연 이게 지금부터 이제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됩니다. 예. 그려봐야 되는데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관세 전쟁을 도입하면 아마 트럼프가 생각했었던 그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미국을 위대하게 혹은 미국을 웰시하게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미국 시민의 입장이고 또 심지어 미국 공화당의 주된 입장들도 이 50개 주에 걸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니까 예. 그 대규모 시위 이 시위대들도 나를 지지를 했었는데 나를 지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트럼프라는 정치인은 공화당 의원들 이 정치인들은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이게 과연 유리한 전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보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세 전쟁 도입하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이 순순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사실은 그런 판단대로 이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움직일 텐데 마크론 대통령은 우리 프랑스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기로 계획했던 거 전부 일시 스톱이야. EU도 같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할 거야. 중국도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GDP가 세계 GDP의 지금 현재 26%예요. 네. 중국이 한 18% 정도 되고요. 유로피언 국가들의 GDP 규모를 합하면 2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게 이렇게 횡포를 저지르는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그러면 같이 미국을 따돌리자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온당한 처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주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의도한 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공황이 온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이 아니라 대공황이 올 거다.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강한 확신인 거예요. 네. 공포감. 예.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떠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만약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관세 전쟁을 이행 안 하고 중간에 중도 해지한다라는 의사결정이 발표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원상복구 되겠죠. 이게 한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네. 원상복구가 될까요? 될 수 있죠. 이제 관세 전쟁 없겠네? 라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보복의 보복이죠. 악순환인데요, 그러면. 그러면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했어요. 중국이 보복 조치 단행했어요. 이 보복 조치는 그냥 관세율로만 보복한 게 아니라 너네가 34% 나도 34% 거기에 추가해서 희토류 광물 공급 차단할 거야. 두 번째 미국에 대한 기업 제재 할 거야. 이 세 가지 종류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역시 미국이 또 보복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해요. 이런 보복들이 있으면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보복 말고 EU의 보복 이런 것들이 또 맞물린다면 또 시장은 더 억눌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인 거야, 큰 틀에서. 이렇게 관세 전쟁을 전개하겠다, 예외 없이 단행하겠다라고 해놓고 관세 전쟁을 취하하는 일이 있거나 굉장히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좀 희박하게 두고 있지만 네. 취하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4월 9일 이전에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이제 한국은 예외야. 일본도 예외야.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니 그럼 예외 조치들이 단행되는 경우 그런 관련된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주가가 또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철회하거나 예외 조치를 단행하는 수순으로 간다면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그림 그리시면 어떨까 의견드리고 반대로 보복, 추가 보복 혹은 다른 나라들의 보복 이런 것들이 전개된다면 지금 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림 그리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관세가 지금 이미 30에 20에서 34 해서 이제 50이 넘어갔잖아요. 중국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상황에서 더 추가로 올리나 지금 현재 레벨이나 어차피 못 팔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어차피 못 파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추가로 올리는 전쟁을 한다고 해도 임팩트가 어느 정도로 이미 정해진 만큼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네. 일단 지금의 관세 전쟁은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를 고려한 관세 전쟁일까요?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이 관세 전쟁은
단순히 우리 미국을 위대하게 웰시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일까요? 아니면 중간 선거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치인으로서 내기 위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봐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잖아. 이걸 뭐라고 규명했습니까? 타리프 이펙트, 관세 효과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관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왔던 거예요. 근데 다만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더 안 좋은 악재들이 작용한다면 중도 하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라는 정치인 혹은 상원 의원들이라는 정치인은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보고 네. 시진핑도 역시 물러서면 시진핑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만큼 똑같이 대응하고 미국이 한 만큼 똑같이 대응.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치 싸움이니까 이게 추가적인 관세를 올리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출입을 막는 조치가 아닐지라도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더 교착 상태로 가는 구조로 갈 수 있겠죠. 또 한 번 말씀드린다면 또 더군다나 미국은 관세로서 보복하겠지만 이제 미국은 무역 적자가 많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가 많으니까 관세를 매기면서 수입을 차단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만큼 똑같이 관세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도입하는 정책은 관세율도 똑같이 적용하지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관세율도 똑같이 올리겠지만 관세율 플러스 히토류 공급 차단이나 뭐 기업 제재라든가 극단적으로 마지막까지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는 미국 국채에 매도할 거야. 그렇죠. 이거 아. 예를 들면 예.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의 형태로 이게 정치 싸움인 거죠. 네. 정치 싸움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좀 안 좋게 무너뜨리고 또 많은 투자자, 많은 국민들을 아우성 갖게 만드는 요소인 거지. 어쨌든 이건 정치 싸움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맞불을 지피는 일들은 있을 수 있다. 없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금 미국 대 다른 상대 교역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고율의 관세를 받게 되면은 네. 이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덤핑으로 들어온 중국산 제품을 좀 어느 정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또 역시 유럽연합도 중국에 또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네. 나라 대 나라로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사실은 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격화된 소지는 있지만 네. 이런 경향성은 이미 작년부터 관측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2025년 경제전망서에서 이 2025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는 경향성은 이미부터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는 당장 25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제,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인 거죠. 탄소 국경 조정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범 운용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과세하는 건 내년인 거예요.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EU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비용을 들이고 있다. 제조기업들이 부담을 떠안고 예를 들어서 CCUS라는 탄소 배출권, 탄소 저감 장치, 포집 장치, 이 CCUS라는 포집 장치를 설치하고 이 제조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일정 비중을 재생에너지에 의존토록 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탄소 저감 노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제조기업들이 아무래도 비용 효율적일 수 없죠. 근데 중국, 한국, 너네는 우리들보다 소극적이잖아. 그런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 때릴 거야. 그게 바로 탄소 국경 조정세제예요. 탄소세라는 마치 관세 같은 걸 매기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었고 그 밖에 여러 비관세 장벽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케이스를 재정리한다면 극단적으로 중국의 비아드 같은 경우도 한국에 전기차를 팔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유통 네트워크를 다 구성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보다 판매일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 인증 같은 거. 근데 굳이 따지면 이 환경 인증도 보호무역 조치죠. 그러니까요. 비관세 장벽이.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비관세 장벽들이 서로 자국 산업들을 보호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극화시켜 나가고 있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트럼프의 등장이 결국 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조치로 트리거가 됐네요. 내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네. 기름 붓는 거죠. 이미 그러네요. 불타고는 있었는데 기름까지 분 거죠. 그래서 격화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립니다. 보호무역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수출하는 나라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수입하는 나라가 정해져 있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합의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던 거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이룬 거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환경세 같은 경우도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일단 나 환경 모르겠어. 네. 기름 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딱 때려버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EU에서는 이건 뭐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관세 전쟁을 딱 선포를 해버리는 상황이면 네. 이거의 마무리 끝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거의 안 보이지 않나요? 적어도 저는 이 마무리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나리오인데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네.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고립시키고자 하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이 똘똘 뭉쳐서 중국을 제재하자 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중국은 나머지 우방국들과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예. 중국이라고 러시아하고 친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이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전략적 동맹 관계를 형성합니다.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죠. 러우 전쟁 이후에 경제 제재를 가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주지 말자, 네. 원유 사주지 말자, 알루미늄 사주지 말자. 그랬더니 나머지 비동맹국들끼리 동맹국이 결성돼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를 엄청나게 싸게 수입해다 씁니다. 인도, 중국,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근래 우리가 경험했었던 모습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지적했죠. 바이든은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동맹주의로 안 가겠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상호관세, 보편관세가 도입된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세상이 놀란 건데 예상했던 수준이면 이 정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예상했던 것을 너무 뛰어넘는다. 그래서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 입장을 바꿨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은 세계 GDP의 약 26% 정도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국가들 생각해 보면 그걸 넘는 GDP 규모인 거예요. 75%인 거예요. 또 EU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 하겠냐면 우리 유로피언 인구가 4억 5천만이다. 미국 인구 3억 5천만 아니냐. 우리가 더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게 뭐냐면요. 유럽도 미국에 대해서 지금 갈등을 갖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로 러우 전쟁이 러시아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을 갖고 중국은 당연히 갈등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롭지 않아요. 그리고 한중일 장관급 회의를 거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미국을 오히려 고립시키고 우리끼리 경제적인 교류를 더 강건히 하자라는 모습으로 갈 수 있고 오히려 미국의 철강 수출하고자 했던 멕시코와 캐나다 알루미늄과 철강을 수출하고자 했던 이 국가들이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철강 가격을 떨어뜨려서 유럽에 수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신 뭘 해줄 거야.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을 경고하는 미국 국내 시민들과 상원 의원들이 하원 의원들 포함해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 그만하자라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대대적인 조정, 이 관세 전쟁을 취하하거나 완전 전략적 수정을 하자 하는 입장으로 전환될 수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유리하지 못할 경우라면 그렇게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초반에 이제 바이든 때문이었어. 그 중간 선거 전까지 주식을 빼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막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네.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손실을 다 전에 있었던 사람의 손실을 다 처리하고
다 저평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해서 수익 나는 걸 자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반기에 주식 시장도 나쁘게 만들고 다 막고 만든 다음에 이건 다 바이든 때문이었어.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주식을 올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강도가 너무 세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도 원래 자기의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뺄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자기가 취했을 때 이거를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말씀하신 건 정치적으로 표를 얻으려면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 미국은 40니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빠지면 빠질수록 인기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올려놔야 되잖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선.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미국이 잘 되고 못 되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투자했던 이제 원금을 어떻게 회복을 할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예. 이 상황에서 내가 손실 로스컷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럼 기다리려면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는 여기서 내가 다 좀 정리를 해서 현금화했다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더 사야 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지금의 현재 이 트럼프 상황에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더라고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식은 현재에 투자하는 겁니까?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미래에 하는 미래에 거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시점이 트럼프의 취임 전입니까? 취임 후입니까? 취임 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펙트는 취임 전입니다. 예. 저는 작년에도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당선되고 취임 전까지 트럼프 이펙트가 작용되고 트럼프가 취임하고서 이런 정책들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다 보면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대가 반영된 게 트럼프 이펙트였다면 네. 이미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는 과정이 조정 국면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견을 드린다면 제 주장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참조를 해본다면 저는 관세 전쟁에 따른 조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관세 전쟁에 대한 그 여러 움직임들이 기대했던 거 이상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 관세 전쟁이 진행되면 예상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수준으로 전개되지 않겠구나. 예를 들면 저는 대표적으로 이미 베산트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빨리 협상하라. 그리고 여러 다른 인사들도 빨리 협상할수록 유리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고 관세를 도입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이런 기업들이 움직여줄 거야. 관세 이펙트를 고려한 거예요. 결국 관세를 도입하면 관세 이펙트가 나타나고 관세 이펙트가 나타나면 중간 선거에서 이길 거야. 이게 바로 트럼프의 공식일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과 협상하는 나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협상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예죠. 네. 협상하는 나라들이 있고 혹은 미리 우리 현대차처럼 미리 협상 조치를 했던 그렇죠. 네. 기업도 있고 그럼 정말 이들 국가와 이들 기업에게 관세를 매긴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그 큰 그림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강한 보복이 정말 75% 나머지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고립시키듯이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75% GDP 국가들끼리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수순은 저의 의견은 추가적인 보복이나 보복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센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제외 조치, 너는 예외야. 예외 국가들이 하나 둘 적용돼서 4월 9일 날 관세를 발표할 거라는 거죠. 발효시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걸 계속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이 관세 전쟁은 철회할 수도 있다는 내일 또 그렇죠. 달라질 해석이 수 필요하지 있고. 않을까요? 예, 예.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같은 건 뭐냐면 중국을 공격하자예요. 같은 건. 네. 목적은 같은 거예요. 목적은 같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수단이 다른 거예요. 바이든은 칼로 싸웠고 트럼프는 총으로 싸운 거예요. 칼이 뭐예요? 비관세 장벽인 거예요. IRA 칩스법. 법으로 싸운 거예요. 근데 이 법은요.
바이든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의회의 통과를 기반으로 한 전쟁이기 때문에. 네. 근데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꿔왔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철회. 또 중립적으로 말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들어드린다면 협상을 미국 우호적으로 해준 나라들한테 예외 조치. 네. 그럼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관세가 단행될 때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우죽순 따라하겠죠. 차라리 관세 면제받자. 네. 그러면 트럼프의 의지대로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몇몇 국가들이 우호적인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을 예외 조치해주면서 관세 조치가 단행된다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시나리오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베센트나 이제 지금 파월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트럼프랑 등을 졌잖아요. 네. 등을 진 상태인데 만약에 베센트가 진짜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처럼 트럼프랑 싸워서 이제 그만둔다거나 네. 베센트가 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베센트 장관이 딱 됐을 때 시장에서 와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진 않을 것 같아. 드디어 시장 논리를 좀 받아들이나 봐라고 하면서 주가도 올렸었고 이제 금리도 좋게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둘이 싸우는 뉴스들이 이제 어제 그제 보이니까 만약에 베센트가 이제 진짜 사임하고 나갔다. 그리고 재정부 장관 또 이상한 사람 앉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의 신뢰 부분이 훼손됐냐, 훼손되지 않았냐, 그리고 향후에 이 정책을 바꿨을 때 훼손된 게 회복이 될까라는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도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예. 여러분 주목하고 계시지만 기사를 통해서 주목하시지만 뭐 연준 위원 파월 연준 의장부터 연준 위원들 다 마찬가지. 네. 그밖에 뭐 재무부 장관이나 공화당 의원들이나 여러 발언들을 보면 대부분 트럼프의 이런 무지막지한 관세 전쟁, 상호 관세까지는 동의하잖아요. 심지어 같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쳤던 일론 머스크조차 네, 그 맞습니다. 정도의 관세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당탕탕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 리스크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는 그게 물러서는 게 예외 조치를 단행해 주는 네. 나라들이 하나둘 등장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관세로 인한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월가나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많이 할 것이다. 뭐 4번, 5번까지도 얘기 나옵니다. 네. 사실 트럼프가 원하던 거잖아요. 네. 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즉각 요구할 거야 취임했던 그 주에 네.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연설로 예.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할 거야라고 해놓고 2달 반 정도 가까이 한마디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들으라고 드디어 SNS로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이 금리를 인하하기 맞아. 위한 퍼펙트한 타임입니다. 너 정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치짓 하지 마라. 정치 노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드디어 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 바로 그것에 대한 제롬 파월의 반응이 4월 4일 날 한 세미나에서 있었죠. 네.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할 시점은 아니다. 고려하겠다. 결국은 파월이 걱정했던 것은 물가는 상방 압력을 줄 수 있고 경기는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파월의 의사결정대로만 한다면 파월이 그동안 수십 차례 여러 세미나에서 혹은 정말 여러 연설에서 혹은 뭐 잭슨홀 미팅에서도 계속 누구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연준 의장 폴 볼커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네. 폴 볼커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결정했나요? 물가를 잡으려 했나요? 경기 충격을 잡으려 했나요? 둘 중에 물가죠. 물가를 네. 먼저 잡는 게 수순이다. 수순이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머릿속에는
물가 문제도 있고 경기 문제도 있다면 둘 중에 뭐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 물가. 물가 문제 해결하는 게 맞겠다. 네. 결국 금리 인하나 이런 것을 단행하기보다는 높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경기 부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충격이 올 수 있어. 그러면 금리 인하하겠지라고 기대하고 계시지만 연준 위원들로서는 웨이앤씨입니다. 지켜보자.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자.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은 전개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